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한 우리 아버지가 사실은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는 출발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결코 만능이 아니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런 설령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느냐, 그러기도 어렵다는 거죠.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기업원 북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주 귀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치 실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정치가 실패할까? 그리고 정부가 왜 정책적으로도 실패할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만이 세상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들 시장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사실은 시장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협력하는 방식이라서 그 자체가 실패다라는 용어를 붙이기에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현실에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시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과정일 뿐인 것이죠. 하지만 정부는 세금을 거두어서 누구에게 강제적으로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실패 자체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매우 심각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라고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실패하는 이런 것은 사실은 국민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법에 의해서만 마땅히 해야 될 부분만 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정부에 대한 실패, 정부의 실패를 정확히 보는 그러한 내용이 늘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귀한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을 번역하신 두 분 저자분을 모시고서 이 정부 실패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든 털렉 교수님이 아주 유명한 일화를 들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잔치를 열어서 두 명의 가수에게 상을 주겠다 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가수에게 상을 주겠다 했는데 첫 번째 가수의 노래를 들어보니 노래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가수 노래 들어보지도 않고 아마 이보다는 못하지 않을 거다 싶어서 두 번째 가수에게 상을 줬습니다. 첫 번째 가수는 시장이고 두 번째 가수는 정부입니다. 털렉 교수님이 한탄은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 황제는 두 번째 가수의 노래도 들어보았어야 했다. 첫 번째 가수보다 두 번째 가수가 더 실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은 오늘날 정부 실패론이 가지고 있는 큰 맹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장 실패론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다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시장 실패론은 엄청난 오해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럼 경제학을 잘 안다고 하는, 아마 가장 잘 안다고 하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시장 실패를 바로 제대로 이해할까요? 2004년에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설문지를 노벨상 수상자 학자들에게 돌렸습니다. 시장을 규제한다면 그 영역은 어디일까요?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장 실패할 경우에 시장을 규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바로 2004년 2년 전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버넌 스미스 혼자 특별한 답을 냈습니다. 그 질문이 틀렸다. 시장에서는 규제할 영역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장 실패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잘못된 답을 한 것이다. 쉽게 말해서 스미스는 스미스가 이해한다.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이 얘기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아담 스미스고 오른쪽에 있는 버넌 스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병선 교수님이 얼마 전에 이게 북콘서트에서 말씀한 대로 아이 펜슬이라는 저 짤막한 글은 FA의 창업 처음 초대 애장을 한 레너드 리들의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사실은 우리만 낯설었을 뿐이지 밀턴 프리드만도 여기에서 보면 연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필요하고 나무는 워싱턴주에서 갖고 왔고요. 우리 연필, 나비 연자입니다. 그래서 나비 아니고 흑연이죠. 흑연은 남미에서 가져왔고 뒤에 있는 고무는 말레이시아에서 왔는데 그 말레이시아도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심은 게 아니고 영국이 심어가지고 만든 고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연필 하나 만드는데 언어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믿음 체계가 다른 수천의 사람이 다 동원됐다는 거죠. 그런 주인 없는 배와 마찬가지다. 그 시장을 규제한다면 누구를 규제한단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이 버넌 스미스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과자 상자를 나눠주고 과자 상자를 각자 가지고 있고 그 과자 상자에 여러분들 가치를 부여해 보십시오. 1시간 후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교환하게 하자는 거죠. 자기 원하는 가치를 서로 바꾸게 하는 거죠. 교환한 이후에 그 가치를 얼마나 부여해 보면 교환한 이후에 가치의 크기가 훨씬 커진다. 시장 경제는 교환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가치를 정립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처음에 설명합니다.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욕을 하면서도 우리 머리에 박혀 있는 시장 실패의 원인들을 알고 있는 7가지 요소입니다. 이 요소 7가지 원인 때문에 시장은 실패한다고 우리 봐왔고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정치 구조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또 그거를 집행하는 구체적인 그 관료 전관 과학적 관료가 필요하고 또 계획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3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다원주의적인 정치가 필요하다. 하나 이상 국가가 있다고 존재하는 겁니다. 가정입니다. 이상 국가가 있어가지고 정치가 이 시장 실패를 교정해야 한다 보는 것이고, 그 교정하는 정치인들은 아주 전능한 이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보는 겁니다. 이런 생각에 정치학자뿐만 아니라 게리 베크와 조지 스티글리와 같은 시카고학파 학자들조차도 동조해주고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 시장 개입적인 정책을 집행하는 관료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 관료는 과학과 정보와 기술이 있다고 보고요. 그 관료들이 그거를 수행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 잭슨이 역관주의가 심화됐고, 그에 대한 반발로 나온 윌슨의 실적주의, 여기서부터 비로소 관료는 과학과 기술과 정보를 가진 전능한 독립된 집행주체다라는 걸 확립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획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고요. 자, 미국의 해군을 모집하는 용병이죠. 미국은 또 우리 돈을 받고 직업군이 아닙니까? 모집하는 구호가 이겁니다. Navy is not just a job, it's an adventure. 정말 이름 멋지죠, 그죠? 해군으로 여러분 뭐 오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하나의 모험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 행정학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정도 그러하다. 공무원직은 정말 멋지다, 흥미롭다, 모험으로 가득 차 있다. 공익을 수행하는 멋진 일이라는 거죠.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공무원 가는 사람 다 기억나시죠? 모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합니다. 그래서 모험 기피사가 공무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관료는 정부가 스스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공익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프란츠 카프가 말한 âm 란 어떤 또 머턴이 말한 어떤 역경으로 병리로 가득 찬 그런 주체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 다음에 3장은 이런 얘기입니다. 민주주의의 낭만은 없다. 제목은 여러분들 익숙할 겁니다. 바로 부캐넌 선생님이 말한 Politics Without Romance라 유명한 그 논문 제목을 따서 책 제목으로 붙인 겁니다. 저자가요.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것의 낭만을 버려라. 거기에 대한 그 오해, 그것이 가지고 있는 거짓, 이거를 까발리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보면 민주주의는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집합적 혹은 공공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투표라는 제도를 거친다, 이런 것 때문에 또 그 조직화된 이익집단에 창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정치 만능주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또 경쟁 타협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는 얘기죠. 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마이클 먼가 말했듯이 정치는 낯선 자를 잠자리 동물로 만든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검주법 시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 검주법을 실행하는데 침례교도하고 뭐 경건한 침례교도하고 천박한 밀수업주와 같은 편이 된다. 왜 그러냐? 검주법을 실시해야만 침례교도는 이 사회가 도덕적으로 된다고 보고요. 또 밀주업자는 이게 검주법이 실시돼야만 밀수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전혀 성격이 다른 두 사람 집단이 같은 파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정치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정치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바텐더 뭐라 하지, 칵테일을 사 먹을 때 오렌지를 짜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짜는 기계가 누굴까요? 아무리 기계를 돌려가지고 여러분 짜내도 과즙이 안 나온다 싶을 때 한 사람이 나가서 내가 짜면 더 나옵니다 하고 나옵니다. 누굽니까? 세금쟁입니다. 짜내는데 익숙했기 때문에요. 이게 뭐 푸콜트 책이 노는 얘기죠. 그래서 정치는 세출에는만 신경 쓰라, 세금 걱정하지 말라, 기업과 개인은 반대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정치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PJ 오룩이라는 작년에 사망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자유주의자
이렇게 약간 코미디언이었죠. 이 사람 이야기가 정부에 돈과 권력을 주는 것은 10대 소년들에게 위스키와 자동차 열쇠를 주는 것 같다. 그만큼 위험한 것이라는 얘기 되겠죠. 사장은 이 책 전체에 아주 그 에센스를 모아놓은 분입니다. 정부 실패가 왜 일어나는가 원인을 보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인센티브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기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how much 그 서비스를 원하는가, 수요의 크기, 지불로서의 크기를 중시하는 데 비하여 정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서비스를 원하는가, 그 머릿수가 얼마가 되느냐, 표가 얼마가 되는 걸 보는 이 잘못된 이 상이한 이 동기가 있다는 것이죠. 또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돈을 내는 사람과 혜택을 보는 사람이 서로 다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항상 공짜 점심을 서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덤벼드는 곳이다. 그러나 공짜 점심 같은 건 없다. 이 프리드만 말씀. 두 번째는 프리드만 아들이 데이비드 프리드만 아닙니까? 저것도 유명한 예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둥그런 자리에 100명이 앉아가지고 조금씩 뜯어내고 특혜를 주는 이익집단 정치의 비극을 말하고 있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친구들과 회식을 할 때에 이 음식을 각자 주문하고 메뉴를 나중에 밥값을 공동으로 분담하면 여러분 전부 다 값비싼 메뉴를 선택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게 비용과 혜택이 분리 때문에 나온 결과고요. 정치에서는 또 그 표에 대한 이 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시장에서는 좋은 물건은 비싼 돈을 주고 살려고 그러고 나쁜 물건은 적은 돈을 주거나 안 주고를 하겠지만은 정치에서는 목숨 걸고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도 한 표고 마지못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도 한 표입니다. 그래서 선호의 강도가 표시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선호의 강도를 표시하는 방법이 로그롤링인데 로그롤링은 여기 자유기업원에 어느 분이 글을 올린 게 있더라고요. 스모톨리 관세의 문제점 해가지고 아주 잘 설명한 글입니다. 보니까 스모톨리 관세가 결국은 대공황 시대에 자기 이 지역구에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겨서 자기 지역구 생품 보호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다른 지역구가 반대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지역구를 포섭해야 됩니다. 니네 지역구도 그렇게 해라. 니네 지역 그렇게 법을 만드니까 결국은 미국 모든 지역에 이렇게 수입 규제를 하게 되는 법을 만들게 되고 결국은 대공황 피해는 더 악화되고 무역은 위축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제도적인 건시안. 정부는 시장보다 건시안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험 성가 중에서 이런 말입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건시안을 말합니다. 정부는 임기 동안만 바라봐야 되고요. 멀리 볼 수가 없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제 이익에만 사로잡힌 정부는 장기적인 조망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인 조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이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기업이나 시장에서는 장기 시계를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석유를 파내가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5년 후에 10년 후에 더 석유가 오르기 때문에 지금은 유증에다 오히려 석유를 채워 넣어야 될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 다음에 정부는 역동성이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결정을 안 하거나 급조한 방식으로 규제를 하나 만들어내거나 가덕공항을 갑자기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만들어진 정책은 되물리기가 어렵습니다. 홀리 카우, 우리 힌두교에서 말하는 신성한 소가 되어가지고 건드릴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년에 갑자기 가덕공항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되돌릴 수 있게끔 만들어 못을 박아버리는 것이죠. 세종시도 그렇고요. 다 그런 식으로 정책을 되돌릴 수 있게 만들어 홀리 카우로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 되겠죠. 좌파 정부가 들어선 우파 정부가 들어선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할 경우에는 동일한 결과가 됩니다. 그런 얘기 되겠죠. 존슨의 위대한 사회라는 복지국가 제도는 그 뒤에 나타난 우파 대통령 5명 어느 대통령도 줄이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걸 줄인 사람이 누구냐? 제가 이렇게 퀴즈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빌 클린턴이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이 줄였지 우파는 줄이지도 못하더라는 얘기죠. 우파는 뭐냐? 좌파가 하고 난 뒤 따라가면서 좌파보다는 일을 조금 게으르게 하는 것이 우파 정당이다. 이런 욕을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거를 한국에 바꿔도 비슷합니다. 국힘당은 민주당 하는 게 표적의 정책 따라하면서 민주당이 100만 원 주자 그러면 100만 원 너무 많아. 80만 원 주자. 이런 식의 정책을 펴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선거규칙은 굉장히 이론적인 얘기인데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합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시장 개입을 하는 것이 정부인데 그 정부가 그런 결정을 내는 방식이 선거규칙이고요. 그에는 역설과 이렇게 뭐 이런 불가능성 정리의 좌우를 받고 있다는 얘기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2000년도에 조지 부시와 엘고의 그 표 플로리다 주 건표 복잡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우리는 이렇습니다. 요 세 가지 표는 유효로 보고 이게 두 개는 무효로 봤거든요. 어떤 거를 유효로 할 거냐 무효로 할 거냐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답은 성자가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선거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요까지 인정하고 이거는 무효로 하자, 저까지 인정하자, 다양한 방식 9가지 해보니까 9가지 시뮬레이션 중에서 5번 성자가 엘고더라는 것이죠. 사실은 뭐 그래서 부시는 사실은 패배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정부에서 공공선택 방식은 투표라는 기제는 결함으로 가득 차 있다. 그 결함 있는 방식으로 결정된 정책을 시장 실패를 치유한다는 맹문으로 우리가 부과받고 있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럼 정의와 재분배. 이거는 정의가 왜 재분배해야 되느냐.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 책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민경 선생님 같은 분이 잘 다루고 있는 것이 되었고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다룹니다. 재분배 정책이라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은 실질적으로는 이 하위층이 아니라 중산층을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거 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두 분이 따로따로 알아낸 결과입니다만 한국의 좌파 정권도 결코 중산층을 공식적으로 적으로 삼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뭐 대기업이라든지 뭐 소수의 재벌 이런 사람들 표적으로 사망처럼 했지 실제로는 중산층의 이익을 침범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와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아파트 값이 제일 비싼 이유가 그리 되겠죠. 정책 상징유지를 한다. 정부는 만들어내는 정책은 실효성이 또 효과성도 능률성도 없는 이런 것들 입만 번들한 그런 책을 남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염 제로인 상태에서 선박은 해양을 항해해야 한다. 노동자에게 위험이 전무해야 한다든지 건강에 손상 주지 않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은 전혀 불가능한 얘기다. 그러면서도 하는 거는 뭐냐? 우리가 이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거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 불가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12장은 이거는 교육에서 특히 공교육에서 정부가 실패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공교육은 무료이고 정부 독점이고 그러면 소유가 없으면 되느냐? 거기도 소유가 있습니다. 누가 소유하느냐? 실제로는 강력한 교사 노조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어떤 경쟁과 선택 가능성을 부여하고 바우처를 주고 차트 스쿨 우리로 치면 뭐 자립형 사율 사립 고등학교 비슷한 겁니다. 이런 걸 해야 되고 홈스쿨링도 인정해야 되고요. 그래 되는 건데 이거를 이 사람은 얼굴이 한국 사람 같죠? 한국계 미국인 미셀 리라는 사람이 워싱턴 DC에 교육감을 했습니다. 아주 교육 계획을 하려고 정교조를 정교조라면 이상합니다. 그쪽 교사 노조를 찾아가서 했습니다. 당신들 중에 정말 행핀 없는 교사 우리 해고하자. 그리고 정말 우수한 교사들에게 엄청난 대우를 해주게 하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교사의 정년 보장 없애자 하는 얘기죠. 하니까 교사 노조의 반응은 코웃음 치고서 거부했습니다. 몇 년 후에 아주 완화된 정책을 통과했을 뿐이다. 현존 환경 정책은 반기업적, 규제적, 경제와 환경을 서로 충돌되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면 사적이고 재산권 제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환경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는 얘기고, 이건 잘 아는 로널드 코즈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으로 환경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고요. 재분배 정책은 빈곤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자. 무엇이 부의 원인인가, 잘 살게 되는 원인이 뭔가로 우리가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정부가 재분배 정의 강조하는 정부가 정말 빈곤한 사람들을 도운 경우보다는 불안전한 어떤 시장 경제가 빈곤한 사람을 도운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진보주의가 진보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거시경제 불안정성, 말하면 경기순환이죠. 경기순환을 이유로 정부가 개입합니다만은 그것은 알고 보면 전부 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경기를 조작하는, 선거 앞두고 지표가 좋게 나오게 만들고 선거 끝나고 나면 다시 그거를
되돌리는 정치적 경기 순환을 조작하고 있을지 불가하다 이 얘기죠. 자, 결론은 이겁니다. 정부를 제한하라. 시장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라. 자유를 허용하라. 법의 지배를 확립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29장에는 야곱이 라헬과 레아와 결혼하는 뭐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라헬하고 결혼할 줄 알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레아가 결혼식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레아가 옆에 누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정보부가 하는 얘기입니다. 딴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개입을 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너무나 흔하다는 거죠. 로날드 코즈에게 이런 질문 들었습니다. 좋은 규제의 예를 하나로 들어달라. 코즈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좋은 규제를 본 기억이 한 번도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규제라는 것은 곧 정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정부가 제대로 일하는 경우는 정말 보기 어렵다. 우리가 정부도 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기대를 해야 되고 또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지만은 대단히 보기 드물고 그 정부가 실패한다면 그 실패를 교정하기는 시장이 실패해가지고 그걸 교정하기보다는 훨씬 더 어렵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부분은 이 책에서 5장에서 11장입니다. 앞에서 김행범 교수님께서 전반부하고 후반부를 설명해 주셨고, 저는 그래서 이론적인 측면에서라기보다는 좀 사례 위주로 해서 조금 더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앞에서 뭐 이론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재라는 것이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비배제성, 비경합성, 그래서 non-excludability and non-rivalry,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용할 때 누군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이제 재화라는 게 크게 공공재와 사적재하고 있어서 제가 만약에 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와중에는 다른 사람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공공재라는 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뭐 공원이라든지 뭐 등대, 국방, 뭐 우리나라가 미사일을 개발을 했는데 미사일에 대한 그 베네핏은 다 같이 누리잖아요. 누구는 뭐 못 누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반도에,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한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러한 특성을 가진 공공재는 시장에서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니까 정부가 제공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인해서 공공재가 이제 정부에서 계속 제공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 교재에서 얘기한 휴메의 뭐 달이라든지 항구, 뭐 성벽, 운하, 함대, 군대 등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는 공공재라고 해서 정부 주도로 공급이 되지만 실제로는 비배제성이 완화될 수 있다, 즉 배제할 수 있다는 거죠. 배제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격을 지불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고, 바꿔 말하면 민간에서도 시장 기능을 통해서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배제성이 허용되는 이유는, 과거에는 비배제성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발달, 그리고 어떤 인간의 창의적인 제도적 아이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실제로는 배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공재의 대표적인 게 국방인데요. 사실 뭐 국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우리가 공공재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공공재가 과연 공짜로 제공되느냐? 아까 뭐 앞에서 교수님께서 공짜 점심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는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난 돈 많이 안 버니까 세금 안 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지출한 모든 거에 부가가치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금을 모아서 뭐 여러 가지 지출을 하지만 특히 이제 국방비 같은 데 지출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 뭐 어떤 햄머, 망치 같은 거죠. 망치 같은 게 필요한데 망치 같은 게 실제 가격은 $9 정도밖에 안 하는데 여러 가지 절차, 뭐 망치를 뭐 가격을 조사하고 실제 구매를 하고 집행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에서 실제 망치에 소요된 비용은 수백 달러에 달한다. 이러한 행정 비용이 과다하게 많이 드는 게 실제적으로 낭비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한 세금을 걷어가지고 낭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게 대표적인 예고, 또 한 가지 예를 든 게 뭐냐면은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군대 병력이 지금 현대 과거 그 2차 세계대전이 뭐 1930년대 40년대 이때에 비해서 5분의 1로 줄었지만 장군들의 숫자는 그때보다 더 많다. 과연 이렇게 기계화되고 현대화되고 그 사이버화 됐는데 장군들이 이렇게 많이 더 필요할까? 오히려 그러한 그 군대라는 속성의 어떤 행정 조직 자체의 어떤 이익 집단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최적 국방 공급 그렇다면은 국방비 지출이 어느 수준이 적절하냐라고 얘기를 할 때 사실은 뭐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방 전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이러한 국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력들이 필요하고 어떠한 물품과 인원 적정 인원 얼마다라는 정보를 알아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고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국방비는 대다수 국민들의 세금으로부터 국방비를 조달을 하지만 우리가 세금을 내면서 국방비에는 이러이러한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기도 어렵거니와 그렇게 해서 세금을 절약한들 나한테 직접적인 세금 절약의 크기는 굉장히 작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유인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국방비 예를 들었지만 공공재에 대한 비효율적인 지출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교재에서는 제가 뭐 5장, 6장 등의 내용이 있는데 무임승차, 강제승차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공공재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비경합성, 비배제성의 원리 때문에 무임승차의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나라 지하철도 뭐 이렇게 키 큰 분들 이렇게 넘을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휠체어가 지나가는 쪽으로 그냥 통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우리 아시다시피 도시철도 같은 경우 대부분이 이제 적자 운영이 되고 있고 사실 그건 우리가 이제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국방이라든지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공공재에 있어서 이렇게 원하는 것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것도 있죠. 아까 무임승차의 반대로 강제승차, 즉 원치 않는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금을 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개인적인 취미 생활이나 이런 거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과거에 지금은 이제 안전행정부인가 거기에 그 지자체들이 많이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이 있는데 공공기관들을 점검하는 지방 공공기관들을 점검하는 그러한 위원회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전국의 공공기관들 다 방문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볼링장이 있어요. 어떤 아주 그냥 지방에 볼링장이 있는데 거기는 그 지역 동호인들, 마을 주민들 일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지자체에서 돈을 전체를 다 대고 있는 거예요. 실제 다른 사람 이용하지 못하고 그런 게 뭐 동호회 활동들, 요즘 유행한 테니스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 산후조리원, 뭐 독서실 이런 각 지자체장들이 자기의 선거에서 유리한 유리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 계층의 사람들만을 위한 시설들을 세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원치 않는 강제 승차를 당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아까 무임승차의 경우처럼 그럼 무임승차를 하는 이유는 공공재라는 게 나도 이용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적 재화를 사서 이용하고 싶은데 그 개인적 부담이 되니까 그럼 국가가 제공해줘, 정부가 제공해줘 라고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인식은 마치 그러한 재화나 서비스가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줄 수가 있어요. 실제로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떠한 국가가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부족하다라는 인식, 즉 과소 공급된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왜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그러한 문제 때문에 마치 정부가 국가가 그런 걸 해주는 거는 당연하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요즘에는 좀 이야기하지 않는데 뭐 기초연금 타워팰리스 살면서 기초연금 받거나 그리고 뭐 요즘에 이제 뭐 많지 않아 실업급여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그 정년퇴직해가지고 퇴직금 꽤 많은 퇴직금을 받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거나
뭐 나중에 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마치 우리가 실제 공공재가 과소 공급된 것처럼 보이는 현상에 대한 발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비배제성이 완화됐기 때문에 즉 배제할 수 있는 즉 이용하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던 볼링장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비용을 받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비용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운영하는 게 훨씬 사회적으로 볼 때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공공재가 이렇게 그 배제할 수 있고 많이 이용을 하는 사람은 많이 부담을 해라라는 그러한 관점이 합리적인 것이죠. 그러한 공공재가 기술 진보와 시민들의 창의성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정부에 의해서만 독점적으로 공급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민간에서 더 잘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유재산과 공공선택이라는 제목으로 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6장에서는 재산권이 얼마나 잘 정의되고 보호되고 있는지가 그 사회에 대한 성공을 좌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뭐 재산권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 한국의 말로 프로퍼티 라이트를 재산권이라고 하면은 보편적인 서민들은 나 재산 별로 없는데 뭐 난 재산 별로 없으니까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 느낌이 그 뉘앙스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은 잠재적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그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재화나 혹은 물건 혹은 서비스에 대해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은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으로부터 타인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울타리를 치면은 울타리를 내가 만약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울타리를 쳐놔서 여기는 내 땅이니까 들어오지 마라고 할 때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그럼 들어왔었을 때 너 내 땅인데 왜 들어와?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 네 땅인지 법적인 뭔가 근거가 있어? 라고 할 때 근거가 재산권이 되는 거죠. 저만의 주장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내 재산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즉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게 재산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부 시대에는 이제 뭐 이렇게 소들 뭐 양들 방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들 방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막 뒤섞이지잖아요. 뒤섞여지고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뭐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레스토랑에서 그런 거 많이 시그니처 메뉴 뭐 그 식당의 시그니처 메뉴는 뭐냐 일종의 시그니처 메뉴라는 게 일종의 락킹 알이라고 해서 우리가 재배하는 우리가 기르는 그런 소나 말을 이렇게 가죽에다가 불도장을 찍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요즘은 정서적으로 보면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현대에서는 기업의 브랜드화죠. 브랜드화. 뭐 대표적으로 이 브랜드화에 많은 게 있겠지만 여기 스워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나이키 스워시라고 하더라고요. 수시라고 발음하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과거에 락킹 알이라고 하는 그 소나 말에 찍었던 그런 불도장과 같은 현대 브랜드화로 발전을 한 거죠.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브랜드 혹은 뭐 코카콜라 같은 상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가치를 그 기업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산권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어떠한 그 공유재 뭐 한강물이라든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권이 없었을 때 그 재산은 그 자원들은 낭비된다는 게 이제 공유재의 비극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낚시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무슨 진짜 막 바닷가나 강가에서 모두 낚시를 해가지고 고기를 잡았었을 때 그 고기가 아주 치열하고 아주 새끼 고기까지 다 잡게 되면 결국에는 고기가 없어지는 그래서 더 이상 낚시나 어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게 공유재의 비극이기도 하고 또 이제 공산주의에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재산권이 여러 사람들한테 있어서도 실제로 사용하지 못해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사용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이라는 거는 재산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산권을 누구한테 왜 명확하게 줘야지만 재산이 그 자원이 잘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자원이 잘 활용된다라는 건 결국 사회적으로 큰
생산성을 만들어내고 국가의 부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5분을 빨리 다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우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거래를 잘 할 수 있게 한다. 왜? 재산권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시장과 기업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담배 회사 간의 경쟁은 소송을 통해서 하지만 코카인, 마약 공급업체 카르텔들의 경쟁은 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그 교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부의 특권을 얻기 위한 지대추구 활동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 그 다음에 이제 뭐 석유, 뭐 여기 교재에 나온 장례식 이러한 것들 우리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전부 다 심지어는 머리 닦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아프리칸 아메리카 흑인들 있잖아요. 흑인들이 이렇게 머리 이렇게 닦는 거, 그것도 이제 일종의 특권, 면허를 있는 사람만 그걸 해라라는 그런 식으로 지대추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로비스트들이 굉장히 많고 그 로비스트들에 의해서 많은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라는 게 이 교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정치 집단들하고도 때로는 연합이 돼서 나타나기도 하고 있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유나이티드 스틸 워커 우리로 치면 어떤 금속 노조 같은 거겠죠. 거기랑 같이 연합해서 어떤 정치적 이익을 주고받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재에서는 독점이라는 거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시장 실패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불안전한 경쟁을 통한 독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독점이라고 한다면 그런 독점 기업들은 과연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라고 본다라면은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가 1920년대 포춘지에 있는 기업들 지금 거의 살아남은 기업들이 없고 지금 현재 포춘 500대 안에 있는 기업들도 불과 1년, 2년 혹은 3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게 가능한 거는 독점도 어떤 특정 시점에서 보면 독점이지만 그게 시간적 관점에서 보면 독점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새로운 경쟁자들이 계속 온다라는 거고 그러한 독점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건 뭐냐? 정부의 권한이다. 정부 어떤 특정 규제 권한을 주면은 그 독점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정부의 권한으로 발생하는 규제가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데 사용하게 되고 결국엔 우리 세금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으로 제가 담당했던 번역했던 부분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스택학은 이 정치 경제학의 한 종류입니다. 폴리티컬 이코노미라면 여러분 익숙해 있겠죠. 사실은 고전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의 경제학 자체가 정치 경제학으로 출발한 것이죠. 그 뒤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부터 한국의 정치 경제학으로 알려진 부분은 사실은 마르크스 정치 경제학이고요. 차이를 둔다면 마르크스 정치 경제학은 정치 논리로 경제를 설명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가난한가, 뭐 자본주의자들이 여러분 착취했기 때문에 하는 식이 설명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공공스택론은 정치 경제학이지만 그 반대로 얘기합니다. 경제 논리로 정치 현상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럼 실제 정치, 정책, 관료의 행동, 정치인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 시장에서 개인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해서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식으로 행동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경제 논리로 정치 현상을 설명한 것이라 볼 수 있고요. 뭐 거기는 분파가 3개 있고 어떤 것도 4개로 나누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는 다음에 하더라도요. 이런 시각이 있음으로써 현실에 우리가 이 문제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혹시 여러분들 걱정하는 분은 어떤 그 굉장히 수식과 계량, 뭐 게임 이론 이런 걸 해야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하는 부분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많은 능력을 요구했다면 공공스택은 공부하지 않았을 것인데 정말 고맙게도 부캐넌 툴러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케인즈가 경제학을 망친 이유 중에 하나는 매티매틱스를 이렇게 수학을 경제학에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제학을 망치다는 것이죠.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관, 어떤 기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동이 경제 현상이 아니라 어떤 경제인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인간 행동의 산물이 경제 현상이다 보기 때문에 직관이라는 부분을 놓치고 있다. 그래서 뭐 북해란 쌤은 수학 잘합니다만 수학을 쓰지 않았고요. 뭐 툴록 쌤은 수학을 또 몰라서 안 쓰기도 했지만은 그 부분에서는 오스트리 학파와 같이 이 수학을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그 공공우수 테크놀을 접근하기 굉장히 쉬운 상황이 되고요. 경제 언론에 초보만 있으면 접근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현실을 더 잘 적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실패라는 말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시장 실패라는 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시점에서 보면 실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장에는 기본적으로 자정 기능이 있고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감기가 걸리면은 그 약 먹으면은 일주일 만에 낫는다. 약 안 먹으면은 7일 걸린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 얘기가 있듯이 시장 자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시장의 자정 기능, 치유 능력으로 시장의 실패가 없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마음이 조급하니까. 또 정부가 있으니까 정부한테 뭔가 계속 요구를 하죠. 나 지금 아픈데 뭐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가 개입하게 되고, 실제로는 이제 시장 그 교재에서는 시장 실패로 언급되는 예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부성이라든지 공공재, 불안전한 경제, 부족한 정보, 경제 전반의 안정성 확보, 배분의 불공정, 거래 비용 등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네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짧게, 우선 이제 독점의 경우 불안정 경쟁의 독점이 시장 실패의 원인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자연 독점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경영을 해서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훨씬 더 이익인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포춘 500대에 있던 기업들이 계속 영구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잠재적인 경쟁자, 잠재적인 대체제에 의해서 지속적인 경제 압력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연 독점은 지속될 수 없다. 다만 정부의 규제로 인한 독점은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점 규제, 시장 실패라고 보여지는 독점에 대한 여러 가지 법들은 실제로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즉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두 번째 시장 실패 예로 공공재를 많이 들고 있는데,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공공재의 특성인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속성이 민간의 기능과 역할로 충분히 활성화되고 공급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외부 경제 혹은 외부 효과라고 해서 긍정적 외부 효과, 긍정적 외부성 혹은 부정적 외부성이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긍정적 외부성은 별도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외부 불경제, 부정적 외부성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뭐 어떤 기업이 환경오염 물질을 버린다. 그러면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점검할 수 있고, 그리고 세금을 매길 수 있고, 혹은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 같은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 시장 실패라고 하는 원인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정보의 불안전성, 비대칭성으로 발생하는 역선택, 뭐 보험 가입자라든지 이런 명예퇴직 신청자의 그 역선택의 문제들은 정부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면 된다. 대표적으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개인이 나는 뭘 좋아해 이런 성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많이 발전해 있어요. 우리 그 아이 트래킹 테크놀로지라는 걸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뭐 실제 이제 논문에서 제가 밝힌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그 이력서를 봤었을 때 학력란을 많이 볼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기타 활동, 예를 들어서 비교과 활동들을 많이 볼지를 설문조사한 경우와 아이 트래킹 검사를 해서 보면은, 아이 트래킹은 이제 그 눈을 계속 아이 트래킹 장치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이 사람의 학력, 스펙보다는 오히려 엑스트라 커리큘러 활동들을 훨씬 더 많이 보고 있다더라. 즉 개인의 성향이나 의도가 우리가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재의 경우에도 정보 공개라든지 제도 장치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정보의 유통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자정 기능, 자연 추이력을 통해서 시장 실패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정보 실패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특정한 지역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위험한 상황을 닥쳤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즉시에 어떤 뭐 소방이나 경찰이 현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위에 항상 뭐 에드블룬을 띄워가지고 감시 카메라를 두면 되겠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개인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가 실패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봅시다. 이 기상청의 일기예보가 오류가 겁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비판합니다. 그토록 비싼 슈퍼컴퓨터를 사주고 기상청 인력이 얼만데 이 모양이냐라는 실패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럼 정부는 뭐라고 비판합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소프트웨어가 좀 낙후됐습니다. 사실은 그 슈퍼컴퓨터가 더 비싼 게 있는데 더 좋은 걸 사야 하는데 그걸 안 샀기 때문에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거기에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게 하기보다는 더 정부가 개입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분식을 하는 경향이 많죠. 그게 말려들면 안 됩니다. 정부가 실패하셨다는 걸 먼저 인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정부로 하여금 우리 불확실성을 완전히 없애게 하는 그런 장치는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다. 그 보장이란 말, 시큐리티는 말, 사회 보장이든 뭐 안전 보장이든 그런 것을 우리가 추가하면 할수록 정부에 더욱더 의존하게 되고요. 그건 정부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우리 책 제목에서 말하듯이 정치가 실패라는 것을 우리가 정치 영역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제가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그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들 중에서 뭐 부족한 정보, 불안전한 경쟁,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이제 정부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때 그럼 그 문제에 대한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럼 설령 두 번째로는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느냐? 그러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정부가 그러면은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럴 능력도 없는데 그러면 그거를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그럴 위이 있느냐? 정부라고 하는 건 형이상학적 개념이잖아요. 그 실제에서는 구체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관료나 공무원인데 그런 그 사람들의 인센티브 스트럭처는 어떻게 돼 있느냐?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나한테 베네핏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겠죠. 실제 공공선택학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관료나 정치인 혹은 신의 성실을 바탕으로 하는 공무원들도 개인의 이익, 셀프 인트레스트에 관심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사례들을 통해서 이미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즉 정부는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고 그리고 반드시 공익을 추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정부가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한 우리 아버지가 사실은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출발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결코 만능이 아니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우리 의식 속에 이렇게 무제한한 모든 걸 할 수 있는 정부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이상 끊임없이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시장 실패보다 더 큰 그런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식이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우리는 그렇다면 틀록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가수는 노래를 잘하고 어느 가수를 못하고가 아니라 둘 다 실패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요. 좋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덜 나쁜 대안을 선택하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 그런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우선 뭐 이 책에서 다뤘던 사례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요. 그러니까 기업 평균 연비 규제 제도라고 해서 이제 그 자동차의 어떠한 게
가스비, 그러니까 가솔린, 연료비를 절약하기 위해 이런 규제인데 그런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동차를 작고 가볍게 만들면은 연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했는데 실제로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이제 사망자,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들이 이제 발생했다라는 게 어떤 대표적인 정부의 어떤 규제로 인한 실패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러니까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 이제 주류 판매 규제를 하고 있는데 맥주나 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식당에서 판매를 허용을 하는데 하드 리커, 예를 들어서 뭐 위스키나 뭐 이런 소주, 이런 상대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높은 것들은 특정한 상점에서만 팔 수 있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그런 하드 리커에 대한 그 수요가 그 실제 그 음주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대체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그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집에서 그 차고에서 가정에서 위스키를 증류해서 만들어 먹다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부 실패의 어떠한 대표적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기 뒤에 책장에 밀턴 프리드만의 프리 투 추즈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공공스택학의 그 정의를 설명할 때에 경제 논리로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라 했는데 만약 거기 거친다면 하나의 테크니컬한 분석 방법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그 다음까지 나아갑니다. 공공스택학은요. 궁극적으로 자유라는 가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오스리 학파하고 중축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오스리 학파가 무정부주의자, 뭐 라스와드 같은 사람이 포괄되어 있지만은 공공스택학에는 그까지는 안 가고요. 정부는 필요하기로 보는까지는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가장 최상위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항상 공공스택학이 지향하는 바를 우리 연역해낼 수 있는데 뭐 이런 것이 되겠죠. 유태인들 사회에 톤팀, TONTIM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태인들끼리 돈을 좀 모아가지고 죽으면 뭐라 그럽니까? 그 죽음에 대한 그 사망 조의금을 내고 또 그 남은 유족에 대해서 노령연금을 주는 일종의 지금 말하는 국민연금 비슷한 게 있다는 거죠. 그 자생적으로 사회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이광수의 사랑의 그 모델이 장기려 박사님이 하지 않습니까? 장기려 박사님. 장기려 박사님의 공헌 중에 하나가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이라 하여 우리가 지금 의료보험 국가가 하는 의료보험 말고요 민간에서 의료보험 조합을 최초로 만든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우리가 담보하기 위해서 연금 제도를 만든다고 할 때 이것은 지금 같은 강제 보험이 아니라 민간사회에서 얼마든지 만들어 줄 수 있고 그걸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하지 못하고 다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제보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강제보험은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나는 보험 없이 살래. 나 위험하게 살고 싶어. 그게 여러분들이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들이 그런 사람 있겠죠, 그죠? 그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죠. 더구나 그 국민연금 지금 하는 일이 뭐죠? 국민연금이 우리 국가 예산보다 더 많은 건 알죠? 그 국민연금이 우리 최강 교수님 연금 이사장할 때 하는 말씀이 국가 예산을 다루는 기재부 장관 만나기보다 국민연금 다루는 나를 만나기 더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재원이 더 크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에 나오는 청직이란 말, 스튜어드십이라는 것 빙자해가지고 국민연금이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 대주주로서 기업의 굉장히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하여 어떤 그 정부가 원하는 기업 정책을 만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틀려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강제보험화된 걸 우리가 없애야 된다. 그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이라든지 우리 민간이 또 자발적인 사회로 만들어지는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뭐 연금을 사후에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역사적으로 보면 민간 보험회사들이 전부 다 정부 로비를 해가지고 불법화시킵니다. 그래서 국가가 강제하는 강제보험만 남게 만들어 준 것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없애야 된다. 그 제도를 자율적인 선택이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고 더구나 그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뭐 지망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연금 그 기금을 가지고 지금같이 오히려 시장 개입을 엉뚱하게 쓰는 그런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결론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공공재라고 하는 거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반대로 사적재라는 거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있습니다. 즉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소유할 수 없고 내가 이용할 때 다른 사람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 공공재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 그러한 이용자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그다음에 남을 배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그 배제성에 대한 것들이 공공재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공공재가 공공재로서의 특성, 그러니까 순수한 공공재 의미라기보다는 사적재의 속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즉 공공재를 사용하는 공공 서비스를 사용하는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들한테는 더 많은 요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도 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도 과학기술이나 우리들의 어떤 창의적인 제도적 발전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책에서는 이제 그 저자께서 직접 언급한 거는 이제 경제학자에게라는 단어가 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만약에 뭐 사회주의자 혹은 국가주의자라면 그렇게 보지를 않겠죠. 근데 재산권은 행동의 규칙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 규칙들은 사회 경쟁, 차별 또는 행동 특성의 종류를 정의하거나 식별한다라고 이제 알멘 알치앙이라는 경제학자가 책에서 기술한 바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당신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 물건의 특정한 사용에 대해 당신의 권리를 존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이라 즉 나에게 재산권이라는 것은 나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즉 배제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재산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울타리가 이제 그런 좋은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재산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원이 사회적으로 볼 때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의 부가 증진되기 때문에 재산권을 확보하고 보장해야 된다는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뭐 일조권 같은 경우, 일본의 경우에서는 일조권도 거래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다양한 경제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을 명확하게 하고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가장 표준적인 얘기입니다. 정치의 산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정치, 다시 말하면 양당 구조라든지 정치 구조를 떠나서는 만들어지지 않겠죠. 필연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좀 주목해야 되느냐 하면 이게 정치가 가진 본유의 어떤 그 적응성, 단기성, 임기 동안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 우리가 2년 전하고 지금은 세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특정한 배분을 규정하는 정책, 이걸 자제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뭐 꼭 이 상황뿐만 아니라 공공스택학이나 오스트리아학파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 정책 중에서 누구에게 얼마를 나눠주고 배분을 직접 규정하는 법은 자제해야 된다. 그건 법이 아니다 그런 것이죠, 일종이요. 그래서 이 정권 하에서는 이 계층이 왕창 이익을 보고 또 다른 정권 밖에 저 계층 이익을 보고 이렇게 하는 정책을 자제해야 된다. 그럼 무슨 정책을 해야 되느냐? 어느 정당이 들어서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만한 그런 뭐 constitutional policy, 구성적인 정책, 국가의 기본 틀을 만드는 정책, 개인의 자유를 정리해야 한다. 자기가 창의를 발휘해가지고 재산을 모을 수 있고 어떤 학문 활동을 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요건을 갖추는 바로 개인 활동의 기초가 되는 그런 거를 제시하는 것에 거쳐야 되지 정책이 구체적으로 뭐 이 사람들은 얼마 이 혜택을 주고 이 사람이 이익을 주고 뭐 이런 배분의 정책하는 정책을 자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게 규제가 생성되는 이유는 규제가 생성됨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는 특수 이익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이익 집단들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
관료,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치인들이 구체적으로 그거를 인정을 해줘야 되고 관료나 공무원들이 그 구체적으로 디자인을 해 정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규제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한 규제 정책들로 얻는 이익은 그들 일부들에게만 돌아가겠지만 그 비용은 전 국민 대다수에게 그 조금씩 이렇게 뭐랄까 비용이 전가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비용이 전가되는 부분도 국민들이 내가 알게 모르게 나가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인센티브가 없다는 거죠. 그걸 뭐 퍼블릭 공공 선택학에서는 이제 그 합리적 무지, 그러니까 항구적 무지 무관심이라고 하는데 rational ignorance라고 합니다. 내가 그걸 안다 한들 그 정책을 고치려고 해도 그 나한테 들어가는 코스트는 굉장히 크지만 베네핏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작은 거죠. 개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합리적 무지와 합리적 비합리성, 그래서 rational irrationality라고 하는데 그게 내가 생각해 볼 때 그러한 예를 들어서 무역 규제 정책 우리가 자유무역을 하면은 나한테도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내가 그거 심정적으로 반대한다 한들 나한테 당장 피해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근시안적인 그런 시각 때문에 사람들은 무관심과 근시안적 시각 때문에 그러한 규제 정책이 계속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관련된 말씀을 이걸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 과거에 여기 자유기업원의 화장실에 이 건물 아니었을 겁니다. 다른 건물 있을 텐데 화장실에 뭐 이렇게 자유주의를 창달하는 그런 문구를 써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좌파 신문이 기자가 가지고 그거를 뭐 비난거리를 삼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그 일종의 기준점이라 할 만한 선이 좌파 우파 뭐 시장과 규제하는 그런 기준선이 좌측으로 옮아져 있다 생각하십시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우파일이라고 믿고 싶은 국힘당조차도 지금 그 중도 좌파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그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강조하는 그런 정당은 없거나 뭐 극히 희소한 그런 유권자들의 이익만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현재 양당 구조는 이게 자유와 뭐 규제 이런 정도가 아니고 다 규제다. 그다음 규제 정도에 있어서 한쪽은 100을 규제하자, 한쪽은 뭐 70만 규제하자. 이 차이 있을 뿐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의식이란 뭐냐면 이 정당 구조에서는 시장 경제 또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이런 유권자들이 의식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결론 굉장히 난해한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뭐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국민들을 뭐 설득하고 설명하고 교육한다는 그런 밖에 안 되겠죠. 뭐 자유기업인이 또 그런 중요한 또 역할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대학교에서 그래 해야 되겠고요. 그런 것이 없다면 지금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뭐 의식 계획이란 말 돌아가면 결국은 아무 답도 안 되는 것도 모든 것이 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답도 아닌 것 같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양당 구조화에서 좀 더 시장 지향적이고 자유 지향적인 그런 투표자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대는 지금 뭐 뜻밖에도 이미 조로해가지고 뭐 좌파 정당이 청년 보조금 주겠습니다라는 말이 다 포로가 돼가지고 20대가 굉장히 좌파 정당을 많이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죠? 그렇게 많이 압도적으로 듣는 건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 지역이 또 다 복지하자는 정당을 지지한다는 것도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이 복지를 강조하고 다른 지역은 또 복지 싫어한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게 어떤 매니플레이션 돼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건전한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이런 유권자들이 좀 더 확산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야만 현 양당 구조하고는 다른 좀 더 개선된 우리가 그런 정책 산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어느 당이든 결국 정부 어느 당이 집권하든 실패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항상 우리가 해야 되고요. 뭐 좌측은 적, 우측은 우 이런 생각 위험한 겁니다.
좌든 우든 결국은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을 주도할 경우에는 우리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침해할 수 있다는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특히 젊은 층이 읽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조금 전에 이제 김행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젊은 층 입장에서는 사실 당장의 보조금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시안적 나는 당장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시간 할인율이라고 해서 미래의 가치보다는 당장 현재의 가치를 더 중요시하면은 보조금을 더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정부의 어떤 과도한 복지를 원할 수도 있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 나한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뭐 우리 사회에서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예전에 해외를 나갈 때 특히 이제 한국 남자들은 상당히 좀 찬밥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뭐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실은 좀 뭐 냉대받는 그런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관광객으로 가도 그렇고.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한국의 젊은이들이 전 세계를 다닐 때 사실 굉장히 그런 경험보다는 오히려 좀 우호적인 그런 환대를 받는다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이제 국가의 어떤 위상이잖아요. 국가가 그만큼 여러 가지 면에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개개인 관광객들이 그런 페이버를 받는 건데 만약에 지금 당장에 이렇게 아까 다시 그 주제로 돌아가서 당장에 국가로부터 과도한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하면은 정말 40대, 50대, 60대가 돼서는 해외에 나갔었을 때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왜 국가 흥망성쇠 때문에 쇠하게 돼서 어떤 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저 국가는 굉장히 이렇게 뭐 잘 나가는 국가가 아니니까 그 국가에서 온 국민들에 대해서 무시를 당할 수도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젊은 층에서 그렇다고 제가 뭐 국가주의나 뭐 국가가 잘 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라고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랬을 겁니다. 시장을 강조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장 중심을 했더니만 이리 문제 생기더라. 소위 말해 시장 실패라는 거 있잖아요. 그 7개 중에 하나만 들어도 꼼짝없이 주눅이 들어가서 말도 더 이상 말 못했는데 그거를 뭐 독점일 경우에 시장이 실패한다 할 때 정말 미안합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다. 변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지금은요. 이 책의 강점이 그겁니다. 그래 맞아. 우리 실패할 수 있어.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그런데 니들도 실패하다는 얘기죠. 이 맞받아치는 논리. 정부 실패로까지 나아갔다는 이 부분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공공선택학이 이 주류 경제학에 맞서는 여러 진영이 있지 않습니까? 뭐 무정부주의가 들어있겠고 수리학파 들어있겠고 하지만은 주류 경제학 또 개입주의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에서 아주 빛나는 어떤 그 공헌을 세웠다면 정부 실패론을 확립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저쪽에서 내세운 7개 논리에 맞춰서 이쪽에서 7개 논리에 맞춰서 시장이 너들도 실패하더라 그런 얘기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당신은 죄인이야 이런 죄를 지었잖아 할 때 맞아 죄 안 지었다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요. 그래 맞아. 그런데 너도 죄를 지었다는 식으로 뭐 비유하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 실패론을 선명하게 이론적으로 확립해 줬고요. 또 이 책의 강점은 뭐냐면 그걸 거쳤다면 우리 언론이 끝나겠지만 우리 뭐 김영신 교수님 말씀 아주 구체적인 사례 교육이나 환경이나 소비자 보호라든지 모든 부문을 걸쳐서 정부가 지금까지 우위를 가지고 시장 문제를 교정한다고 하여 개입된 대부분의 영역을 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지고 그 하나하나에서 정부가 이렇게 실패하다는 것을 예증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자 또는 뭐 행정학자, 정치학자들은 정말 꼭 봤으면 싶은 책이고요. 젊은 사람들이 꼭 보면 정말 도움이 되는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 실패론이라는 그 워딩의 원전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에서 나왔습니다. 정부 실패라는 개념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번 굉장히 중요한 책이 아니겠는가. 한번 많은 사람들이 권장하고 싶은 그런 책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